오늘 강의 주제는 아시아 영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훑어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바라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다양한 아시아 영화들을 소개할 텐데,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언급한 영화 중에 한두 편이라도 꼭 좀 보고 직접 아시아 영화의 매력에 좀 빠져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어, 박재범 아시죠? 엊그제 베트남에 와서 콘서트 하고 갔었는데 어, 음. 엊그제 일요일 날뭐 박재범, 싸이 등등 해서 많은 한국 연예인들이 베트남에 와서 공연을 하고 갔습니다. 아무튼 저는 RMIT 베트남에서 아시아 대중문화론, 아시아 영화론, 영화학개론 이런 과목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서강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영화학이랑 문화연구 쪽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아시아 영화에 대해서 어, 제가 진짜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내용을 한 시간에 딱 압축해서 에센스만,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 많은 다양한 나라들의 영화들을 다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중에 일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좀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그쪽 나라 영화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베트남에 사는 만큼 베트남 영화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 보도록 해요. 어, 베트남 영화의 역사를 쭉,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사를 쭉 개발한다는 건 그 나라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쭉 훑어보는 거랑 다름없어요. 베트남 영화 역시 베트남 현대사와 뭐 여러분들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프랑스의 류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처음 어, 발명한 이후 벌써 한 120년 뭐 가깝게 120년 넘게 지났는데요. 베트남 영화는 어,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사를 흐르는 데 있어서도 베트남 현대사와 맥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그동안 현대사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다이나믹했고 버- 복잡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수많은 외래의 침략들이 있어서 뭐 프랑스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 일본에게 점령당하기도 하고,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역사들 속에서 베트남의 영화들도 그와 맥을 같이 해서 변화해 왔는데요. 예컨대 일단 여성 캐릭터만 해도 전쟁 시기에 어, 베- 전쟁 시기에 베트남 영화를 보면 그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희생하고 그리고 뭐 남편이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류로 이렇게 여성들이 재현되었고 어, 심지어는 어떤 영화에는 여성들이 직접 전쟁 영웅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영화와 역사의 관계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뭐 영화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매체, 대중문화들이 역사를 반영을 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세상 그리고 이 역사를 이해하는 대중의 그런 이해 방식을 컨스트럭트 한다? 뭐 리쉐이프 한다? 그러니까 역사를 리얼하게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 역사를 재해석하는 어떤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뭐 소설을 읽든 인, 영화 등- 영화 속에 묘사되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한편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요. 특히나 이런 공산권, 뭐 옛날 러시아나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 역시 영화를 어, 프로파간다의 어떤 도구로 사용했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를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는 공산권에 많았지만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할 거 없이 영화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무비판적으로 100%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자세는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베트남 영화 역사에서 뭐 수많은 결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베트남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이 된 이유 등등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바로 1986년 베트남 말로 도이 머이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개혁 개방 정책. 1986년에 이 공산권 국가였던 베트남이 시장의 문을 열어젖혔어요. 그러니까 1986년 이전에는 영화에서도 뭐 서양권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할리우드. 왜 그러냐면 미국과 베트남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대한 그 개방을 전혀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1986년에 노이머이를 계기로 할리우드와 외국 영화가 베트남 영화 산업에 그리고 베트남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베트남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노이머이로 인한 영화가 서양 영화가 베트남에 딱 개방이 됐을 때 이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유롭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채수로 남기셔도 좋고. 예. 제가 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처음 딱 개방됐을 때는 베트남 영화 산업계가 한 번에 너무 크게 위축이 됐어요. 이거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베트남 영화의 어떤 자본은 너무나도 이제 막 전쟁을 마치고 너무나도 후진국이었던 그 나라의 영화 산업은 너무나도 낙후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헐리우드에서 잘 만들어진 영화가 들어오니까 베트남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때 엄청난 큰 위기를 겪었고 실제로 많이 축소되기도 했어요. 많은 영화사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현지사는 무척 위축되었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좋은 영화들을 보고 자란 그런 젊은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래서 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이 자라가지고 베트남 영화를 훨씬 더 진보되고 진화된 베트남 영화를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1986년 이후 한 10년 이후 예컨대 1996년 즈음에서는 베트남 영화 감독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제가 여기 두 가지밖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칸 영화제와 선댄스 영화제 수상작들만 써놨지만 세계의 다양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2000년대 전후로. 그러니까 노이머이로 인해서 이렇게 양질의 헐리우드 영화와 서양 영화를 보고 접한 젊은이들이 커서 좋은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직 보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꼭 추천해주고 드리고 싶은 영화 두 개는 칸 영화제에서 칸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상이 저기 팜도르죠. 얼마 전에 칸 영화제 끝났는데 팜도르 황금 종려상 가장 영예로운 상이에요. 그리고 신인 감독으로서 첫 작품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 카메라 도르라고. 그러니까 황금 카메라상 이름, 황금 카메라상이라는 게 있는데 베트남 전 안흥이라는 베트남 감독이 The Scent of Green Papaya, 그린 파파야 향기라는 데뷔작으로 칸에서 데뷔작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황금 카메라상을 1993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영화로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감독이 나중에 커서 우리 박찬욱 감독이 Decision to Live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은 이듬해 그러니까 한 2년 전일 거예요. 2년 전에 이 쩌나눈 감독이 또 감독상을 받아요. 나중에 커서 이렇게 시간 엄청난 30년의 격차를 두고 예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한 편 베트남 영화 한 편은 꼭 보셔야 된다면 이 그린 파파야 향기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썬댄스 영화제 미국에서 열리는 썬댄스 영화제는 모든 신의 감독들이 꿈꾸는 영화제인데 이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
최고 관객상, 그리고 최고 시네마토그래피상 가장 최고의 영예인 3개 부분을 완전 싹쓸이했던 베트남 영화가 있어요. 바로 Three Seasons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그 베트남 사이공과 사이공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찍은 세 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영화의 특징이 뭐냐? 좀 이따 나중에 한국 영화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영화를 100% 베트남 영화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 텍스트만을 중심으로 보면 베트남 영화가 맞아요. 베트남 배우들이 나오고 베트남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야기고 베트남에서 찍었고 뭐 베트남 영화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지만 자본은 베트남 자본이 들어간 영화가 아니에요. The Scent of Green Papaya는 100% 프랑스 자본으로 만든 영화고요. Three Seasons는 100% 미국 자본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그린 파파의 향기는 프랑스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Three Seasons 같은 경우는 미국 영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영화의 내용들은 베트남의 역사와 베트남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두 영화는 너무 작품성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두 영화입니다. 그냥 재미로 좀 재밌는 영화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제가 이미지로 여기 보여준 이 영화는 영어 제목 Furious, 우리나라 제목으로 하면 분노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영화가 또 의미 있는 건 이 영화는 100% 이 영화도 넷플릭스 자본이 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최초로 베트남 영화 중 최초로 넷플릭스에 소개된 영화고 동시에 전 세계에 유통된 영화예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영화고요. 어, 개봉 당시 베트남 영화 박스오피스로 기록을 갈아치운 그런 흥행작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여자 주인공 베로니카 응오라고 베트남 영화 배우 있는데 총 들고 이렇게 써 있는 이 영화 이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스타워즈라는 영화, 그러니까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에도 꽤 몇 차례 출연했던 베트남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있는 영화 배우입니다. 베로니카 응어. 예, 스타워즈에도 나왔었고요. 예, 그럼 베트남 영화는 이 정도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커버해야 될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 시대별 여성 재현 변화는 말씀드렸죠. 전쟁 시대에는 좀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습 혹은 전사의 모습 이런 게 있었고 통일 이후에는 여성들이 뭔가 용서의 상징 이런 식으로 나오고 현대에는 조금 도시 속에 현대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는 주로 희생적인 어머니 그런 딱 아주 스테레오티피컬한 그런 여성들이 베트남 영화에 주로 등장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직업. 예컨대 지금 이게 이제 최근의 영화잖아요. 이 베로니카 응오가 나오는 Furious. 이 베로니카 응오가 그러니까 액션 영화의 여자가 주인공인 것도 상당히 독특하고 참고로 이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인 아저씨를 리메이크를 해야 됐다고 해야 되나? 아저씨의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이 영화 역시 CJ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펀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 코프로덕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액션 영화의 여자가 주인공인 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베트남 영화 역사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의 과거의 그 직업은 저기 그 사이공의 갱 그룹의 두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과거의 여성들이 재현됐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렇게 재현되고 있죠. 현대 베트남 영화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좀 더 모던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 이런 점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태국과 대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번 끝날 때마다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슬로우 시네마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지 모르겠네요. 슬로우 시네마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약간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예, 슬로우 시네마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수많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이런 것들은 막 편집도 많고 컷도 많고 카메라도 되게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고 막
우리 혼을 막 빼놓잖아요. 뭐 마블 시리즈 이런 것들. 그런 영화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슬로우 시네마 같은 경우는 카메라 워크에 있어서 스테이릭 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고정돼 있고 잘 움직이지 않아요. 심지어 줌인이나 줌아웃도 잘 안 하고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마치 관찰하듯이 카메라가 뭔가를 응시하거나 관찰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조적 분위기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카메라 안에 미장센도 뭔가 복잡하지 않아요. 상당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역동적인 액션보다는 비역동적인 그런 일상을 관찰하는 도구로서의 카메라가 되게 특징적인 어, 저기 카메라 워크 중에 하나예요. 슬로우 시네마는. 그래서 여러분들 슬로우 시네마 은근슬쩍 많이 봤을걸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일본 영화 감독 중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 영화 감독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꼭 슬로우 시네마라고 100%할 수는 없지만 슬로우 시네마적인 미학으로 영화를 찍는 감독들이 몇 분 계세요. 예컨대 우리 한 20년 전쯤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창동 감독이라는 분은 상당히 이창동 감독 영화 최근에 많이 안 나와서 여러분들 또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영화가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응시하거나 이렇게 관찰하는 듯한 느낌으로 롱테이크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 롱테이크가 뭐냐면은 그 컷 없이 쭉 이어지는 하나의 테이크를 롱테이크라고 해요. 그게 슬로우 시네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왜 롱테이크를 쓰냐? 편집을 최소화해서 시간의 흐름 자체를 일상에서 우리가 겪듯이 그 흐름 자체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아무런 왜곡 없이. 그래서 흔히들 슬로우 시네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술 영화로 받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아시아 슬로우 시네마의 아주 대표적인 감독이 누구냐면 태국 감독 중에 아피차퐁 위라세타쿨 되게 어렵죠? 아피차퐁 위라세타쿨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사진 속의 이 스틸컷이 바로 아피차퐁 위라세타쿨의 가장 최근작인 메모리아의 한 장면입니다. 예. 그 아피차풍 위라세타쿨은 2005년이었나 2007년이었나 아무튼 2000년대 초반에 엉클 분미라는 영화로 어,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작년 세계 영화 중에 가장 히트작이었던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그 감독 누군지 아세요? 보신 분 있으세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예,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미국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태국의 아피차폰 위라세타쿨입니다. 그래서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그 액션 자동차 추격신이 일반적인 우리에게 익숙한 자동차 추격신이랑 완전히 달라요. 엄청 이 마지막에 자동차 추격신이 엄청 오랜 긴 시간 동안 찍혀 있죠. 그리고 롱테이크로 찍혀 있고 롱샷으로 찍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봤던 그 자동차 추격신은 막 클로즈업에 엄청나게 컷도 많고 다이나마하게 보여주는데 어, 폴 토마스 앤더슨의 작년 작품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마지막 자동차 추격신은 슬로우 시네마의 어떤 그런 매력들 그런 특징들을 자동차 추격신에 도입한 어찌 보면 그냥 보기에는 어, 쉽게 알아차릴 수 없지만 영화를 찍는 분이나 혹은 영화를 비평하는 분들 눈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참신한 자동차 추격신이 작년도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마지막 자동차 추격신에서 구현되었다는 거를 어, 이, 이 개념을 아시고 보면은 저 장면 정말 대단하다. 일반적인 자동차 액션 추격신과 완전 다르다. 이런 걸 느끼시면서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과거,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과거에는 아시아 영화 감독들이 일방적으로 서양 감독들의 작품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고 그래 왔지만 최근에는 그게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양 영화 감독들이 아시아 영화 감독들의 작품에 그리고 연출 스타일에 큰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폴 토마스 앤더슨이 아피차폼이라스다카울의 슬로우 시네마적 방식을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는 박찬욱 감독도 비슷한 게 슬로우 시네마적인 어, 그런 거를 도입해서 액션씬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일반적인 액션씬은 컷이 많고 편집이 되게 많고 클로즈업 위주고, 그런데 박찬욱 감독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계기가 2003년도에 만들었던,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기도 전이겠죠? 2003년도에 만들었던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액션씬이 전 세계 영화사에 길이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남을 액션씬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왜 그게 길이 길이 남냐면, 액션씬은 홀웨이 액션씬인데 편집이 없이 한 3분 넘는, 3분도 넘을 거예요. 그 3분 넘는 긴 시간 동안 편집 없는 롱테이크로 액션씬을 찍었어요. 전 세계 액션 영화의 액션씬에서 최초로 시도된 사례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이 장면을 직접 봐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음, 쉐어를 하고 소리, 쉐어 사운드. 자, 이 부분입니다. Wer Blutgruppe AB. 왜 언어가 한국말이 아니네요? 한국말 없나? 자, 이 액션씬에 컷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컷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멀리서 롱샷으로 찍었고요. 컷이 없이 롱테이크로 찍었고요. 자, 이 정도로 볼게요. 이렇게 이 올드보이의 홀웨이 파이트 씬이 롱테이크로 찍혔는데,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씬이에요. 예컨대 본 아이덴티티 한번 볼까요? 본 아이덴티티 액션 씬. 보통 일반적인 액션 씬은 컷이 엄청 많아요. 한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클로즈업이 많고 컷이 많고 계속
장면이 계속 바뀌죠. 장면이 계속 바뀌죠. 이게 가장 흔한 액션씬의 촬영 방식이에요. 계속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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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즈업, 클로즈업. 너무나도 일반적인 방식의 액션씬이죠. 이렇게 컷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컷으로 잘라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들, 이런 액션씬에 많이 익숙하죠. 하지만 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이 액션씬은 컷이 하나도 없이 3분 넘게 롱테이크로 가요. 그게 수많은 할리우드 액션 감독들한테 나중에는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킹스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롱테이크 액션씬이 이제는 가끔씩 쉽게 볼 수 있어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완전 액션 영화의 문법을 바꿔버린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액션 씬에서조차 슬로우 시네마의 어떤 방식을 차용했다는 거죠.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태국의 아시아에서 가장 알아주는 슬로우 시네마 거장이 있다. 바로 어, 아피차퐁 위라사타쿨이라는 분이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아피차퐁 위라사타쿨 영화의 슬로우 시네마는 아주 극단적인 슬로우 시네마라 보시기 힘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농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아피차퐁 위라사타쿠 영화를 보면 어쩌면 불면증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보시면서 많이들 쉽게 잠드시더라고요. 좀 어렵고 지루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고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또 다른 아피차퐁 위라사타쿠리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서 시카고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라는 곳에서 영화 공부를 했는데 그 실험 영화를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한국 영화 감독이 한 명 또 있어요. 그분의 성함이 홍상수라는 분인데요. 같은 시기에 아피차퐁이랑 같이 거기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홍상수 감독의 영화도 상당히 슬로우 시네마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항상 뭐 줌인 줌아웃을 많이 쓰긴 하지만 상당히 롱테이크를 많이 쓰시고 롱샷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홍상수 감독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홍상수 감독은 부지런해서 거의 매년 영화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슬로우 시네마의 매력이구나. 체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대만에도 되게 유명한 음,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죠. 또 대만에도 되게 유명한 거장이 한 명 있는데 아피차퐁 위라세타쿠 이전에 아시아 슬로우 시네마의 선두주자라고 하면은 어, 차이밍량이라는 대만 영화 감독이 있어요. 차이밍량. 그 차이밍량 영화들도 보시면 이런 게 슬로우 시네마의 매력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오늘은 시간이 빠듯하니까 이 한 명 한 명 거장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만에는 슬로우 시네마 거장들이 꽤 많은데 차이밍 양이 가장 압도적이고요. 또 에드워드 영이나 허샤오시엔 감독들의 영화들도 슬로우 시네마의 방식들을 많이 차용해서 되게 관조적으로 대만의 역사와 사회를 보여주는 영화들을 많이 찍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본에는 고레아드 히로카즈와 여성 감독인 나오미 카와세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분들의 영화도 슬로우 시네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이란 감독들도 특히나 아바스 키아로스탐이라는 감독의 영화가 슬로우 시네마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창동, 홍상수 감독은 감독이니까 친숙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 본토 영화 감독 중에 6세대 감독 중 한 명인 지아장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지아장커는 또 거의 매년 영화를 찍고 작년에는 칸네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대가 되었고 이번에는 비경쟁 부분에 초대가 되었는데 지하장커 영화도 한번 보시면 슬로우 시네마적인 매력이 이런 거구나 신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 빈 베터스를 제가 여기 왜 써놨느냐 독일 감독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퍼펙트 데이스라는 어, 일본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퍼펙트 데이스가 슬로우 시네마를 접하기에 가장 대중 친화적인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 소개를 했고요. 사실은 퍼펙트 데이스의 저기 뭐야
그, 그 예고편을 준비를 하긴 해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스틸컷이 하나 있죠? 이거를 스- 어, 빈 벤더스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퍼펙트 데이즈의 한 스틸컷인데요. 이 고모레비 아시죠? 그러니까 나무 스, 일본의 고모레비라는 용어가 있어 단어가 있어요. 고모레비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뭇잎들 사이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햇살 같은 것들을 빈베트스 감독이 이 영화에서 자주 보여줍니다. 그리고 슬로우 시네마에는 이런 자연의 풍광들을 그냥 아무런 그냥 가만히 뭐그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뭐 아니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 이런 것들을 가만히 스티커스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샷을 필로샷이라고 해요. 필로샷의 선두주자 역시 또 아시아 감독 중 한 명인데 어, 오즈 야스지로라고 1940년대, 50년대 일본 영화 감독 중에 오즈 야스지로라는 아주 거장이 있습니다. 그 도쿄 유학이라는 영화를 만든 훌륭한 감독인데 이 오즈 야스지로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사실은 내러티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연의 모습들, 하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3초, 4초, 5초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샷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필로샷이라고 해요. 직접적인 내러티브나 스토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이를 통해 감정을 전달한다거나 메타포적인 어떤 메타포를 전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필로샷은 요즘에도 수많은 예술 영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나 슬로우 시네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대만 슬로우 시네마 감독들 제가 작품 추천을 해드렸는데 꼭 보셔야 된다면 하오샤오시안 감독의 비정성시 꼭 추천드리고요. 또 에드워드 양 감독의 영화를 보신다면 에드워드 양 감독의 유작인 하나 그리고 둘을 추천드리고 제가 이거 좀 잘못 비정성시 차이밍량 비정성시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비브 라브로라고 애정 만세입니다. 애정 만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애정 만세. 1994년도에 나왔던 애정 만세를 추천드려요. 예, 차이밍량 감독의 어, 데뷔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만 영화를 꼭 보셔야 된다면 세 작품 중에 하나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에드워드 양 감독이 하나 그리고 둘이 이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좀 길긴 합니다. 3시간 넘는 영화인데 보실 수 있으면 꼭 봤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들어갈게요. 다음 중 슬로우 시네마의 핵심 기법은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죠. 1. 빠른 편집 2. 롱 테이크 3. CGI 4. 뮤지컬 넘버 여러분들 채팅창에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명 답변했다. 예, 맞습니다. 가연 학생, 시온 학생 맞습니다. 예. 심수 선생님,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롱 테이크.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슬로우 시네마의 매력에 좀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슬로우 시네마는 완전히 딴판인 영화가 있어요. 바로 인도 영화인데 특히나 이제 사실은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땅덩이도 넓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예,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바로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이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인도라는 나라는 어찌 보면 하나의 대륙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인도의 지금 공식적인 언어가 공식 오피셜 랭귀지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공, 공식적으로 쓰이는 오피셜 랭귀지가 22개예요. 우리는 그냥 힌두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제 학교에 우리 학교가 이제 교수진들이 다 전 세계로부터 다 오잖아요. 우리 과에만 해도 인도 출신 교수가 3명이에요. 그 우리과 교수들이 인도 출신들이 만나면 당연히 뭐 힌두 랭귀지 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주는 나라 저희 학부에 한국 교수가 있어서 저는 한국 교수 동료를 만나면 한국말 쓰거든요. 근데 인도 애들은 영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인도에는 공식 언어만 22개고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는 100개가 넘어요. 그 정도로 다양한 언어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나면 영어를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도 사실은 우리는 흔히 볼리우드만 생각하지만 콜리우드, 뭐 톨리우드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볼리우드는 그 인도 북서쪽에 있는 예, 과거 이름 봄베이. 그래서 볼리우드, 봄베이에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서 봄베이 플러스 할리우드로 볼리우드란 말을 서양에 있는 할리우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영화를 할리우드 영화와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볼리우드고 이 볼리우드라는 용어는 인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외부 서양 사람들이 할리우드랑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인데 사실은 인도 영화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도 영화 생각하면 볼리우드 많이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볼리우드는 뭐냐? 힌디어로 만들어진 과거의 봄베이였던 현재는 뭄바이인 뭄바이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볼리우드라고 하는데요. 이 볼리우드의 특징이 뭘까요? 볼리우드에 항상 꼭 나오는 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송 앤 댄스 시퀀스가 한 편에 한 5번 이상은 나오죠. 그래서 볼리우드 영화를 여러분 많이 보셨다면 볼리우드 영화는 항상 러닝 타임이 3시간 남짓한데 그 이유가 중간중간 워낙 그 송 앤 댄스 시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게 한 1시간 이상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예. 어찌됐든 볼리우드는 상당히 슬로우 시네마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불면증에 빠진 분들은 슬로우 시네마를 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혹 약간 요즘 우울감이 있거나 좀 약간 좀 다운돼 있거나 이런 분들은 볼리우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행복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익숙한 인도 영화가 새 얼간이, Three Idiots, 그리고 PK 뭐 이런 영화들일 텐데 한번 꼭 보세요.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우울해질 때마다 세월간이 같은 영화는 한번 보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슬로우 시네마는 조금 어렵다, 지루하다는 느낌이 있다 보면 볼리우드는 정말 말 그대로 오락 영화예요, 오락 영화. 그렇지만 의미도 전달해요. 세월간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인도의 그 교육제도를 사실은 코믹하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PK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PK도 인도의 종교, 인도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성역 같은 주제가 종교인데, 이 인도의 종교 문화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죠. PK가. 그렇지만 되게 유쾌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인도 영화들이 많지만 입문작으로는 이 두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영화는 보면은 장르적으로는 상당히 엔터테인먼트에 가깝고요. 뭔가 아트 영화라기보다는 그리고 영화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해요. 멜로드라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 볼리우드 미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멜로드라마라고 하면 막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화학에서 멜로드라마라는 개념은 우리 일반인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멜로드라마에 대한 개념과는 조금은 달라요. 하는 개념은 감정을 되게 익세시브하게 과장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런 장르를 멜로드라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죠. 심파조. 막 울음을 막 쥐어짜게 만드는 그런 그런 과도하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들을 멜로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과도한 연기로 과도하게 막 그 코미디를 추구하는 그런 웃음을 추구하는 것도 반대로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리우드에는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고요. 오히려 리얼리틱하게 아주 미세한 그런 내면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들은 멜로드라마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냥 오히려 드라마라고 하죠. 어떤 등장인물의 아주 미세한 감정의 그런 것들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이런 드라마적인 요소들은 오히려 슬로우 시네마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렇지만 아주 미세한 감정의 그런 파도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오히려 슬로우 시네마에 많고요. 볼리우드 미학은
익세시브하게 뭔가를 표현해요. 시각도 되게 상당히 비비드한 컬러, 화려한 색채들을 많이 쓰고 스펙트컬한 배경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볼 수 있는 어떤 스타 시스템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많이 아시겠죠? PK 아까 언급했던 세월간이 PK 거기 모두 주연 배우가 아메리칸인데 아메리칸, 샬루칸, 뭐 칸으로 끝나는 슈퍼스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인도 영화에. 그래서 아무튼 인도 영화는 오늘 볼리우드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요즘 뉴 인디언 시네마라고 해서 이런 볼리우드적인 미학을 완전히 배제하고 되게 리얼리스틱하게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2년 전에 인도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종려상 다음으로 많은 표를 획득한 그런 영화에게 주어지는 상인데 그 영화는 그 인도 여성 감독이 만든 그 영화는 발리우드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뭐 송 앤 댄스 시퀀스 하나도 안 나고 상당히 리얼리스틱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인도 영 인도 영화의 발리우드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영화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음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일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일본에도 수많은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일본 하면 역시나 아니메이기 때문에 아니메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틸컷 하나 나왔는데, 어느 작품에 나왔던 스틸컷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수도 생가치로의 한방울. 예, 맞습니다.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아마 역대, 일본 아니메 중에 최고작으로 꼽히는 그런 수작인데요. 2003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개봉하자마자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깨부셨던 그런 영화였고 또 상까지 아카데미에서는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었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역대 최고 흥행 박스오피스 레코드를 갈아 끼웠는데 작년에 일본 영화 중에 하나가 또 새로운 박스오피스 기록을 세웠는데 그 영화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작년에 개봉한 영화, 일본 영화 중에 일본 역대 박스오피스 기록을 깨부순 작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일이라는 한국,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계 일본인이었어요. 이상일. 그리고 일본 이름 안 쓰고 한국 이름 이상일을 고집하는 이상일 감독이 만든 어떤 영화인지 아시는 분? 예, 국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자, 국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이 한국계 감독인 이상일 감독이 만든 국보라는 작품이 어, 일본 영화 역대 박스 오피스 레코드를 깨부시고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했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세요. 너무 잘 만든 영화고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아니메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아니메로 다시 돌아가서 혹시 일본 도쿄 많이들 가보셨죠? 다음에 혹시 가시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 도쿄에 가면 키치조지라는 아주 멋진 어, 부촌이 하나 있는데 약간 도쿄의 북쪽에 있죠? 북쪽에 키치조지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스튜디오 지브리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도쿄에 가시게 되면 한번 스튜디오 지브리 또 기치조지에 있는 스튜디오 지브리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시오카라는 학자는 스튜디오 지브리에 대해서 판타지를 통해 현대와 전통 일본 문화를 연결하는 시도를 하는 곳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도 현대가 배경이지만 여기 그 안에 보면은 그 어떤 유령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본 전통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어, 많이 배합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죠.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 하면 우리는 흔히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만 생각하지만 반딧불이의 묘라고 1988년도에 나온 아니메인데 한국 넷플릭스에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엔 떠 있거든요. 작년에 이게 떴어요. 반딧불이의 묘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예, 이게 가끔씩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반딧불이의 묘를 보는데 끝나고 이제 극장에 불을 딱 켜면 학생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감동적인 영화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 반딧불이의 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외에도 수많은 아니메 거장들이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찌 보면 마지막 작품일 것만 같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것만 같은 작품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작품 역시 몇 년 전에 2년 전이었나요?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었죠. 예, 그렇고요. 일본 아니메 중에 또 특별하게 그 서브 장르 중에 하나로 사이버 펑크 아니메들이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여러분들 익숙하신가요? 이제 사이버펑크가 뭐냐면 미래를 배경으로 만드는 건데 그 미래가 되게 막 블링블링 막 파스티브하게 묘사되지 않고 조금은 암울하고 좀 세기말적으로 좀 그려진 그런 장르를 사이버펑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한국의 미래인데 한국에서 엄청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아파트가 다 쓰러졌는데 딱 하나만 살아남아서 그곳의 생존자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 작품들을 그런 장르를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그리고 거기에 테크놀로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사이버펑크라고 하는데 일본 아니메의 하위 장르 중에 눈에 띄는 사이버펑크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스틸컷은 고스트 인 더 쉘 공각기동대죠, 공각기동대. 아, 제가 일본 가서 공각기동대 책을 하나 사왔었는데 제가 도쿄에 가서 제가 공각기동대 망가 원작을 하나 사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원작도 제가 하나 사서 가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공각기동대 또 아키라라고 1988년도 1988년도에 나온 아키라 이 두 작품은 일본 아니메 역사의 어떤 요즘 요즘 아니메 가장 히트작은 여러분들 뭐 귀멸의 칼라 이런 거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 이전에는 이런 뭐 에반젤리온이나 혹은 공각기동대나 아키라 같은 이런 사이버펑크 아니메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일본 사이버펑크의 특징이 뭐냐면 서양 사이버펑크는 뭔가 글로벌 변화나 기술 발전에 대한 질문이 그 영화의 주제라고 하면 일본 펑크의 주제는 상당히 개인의 초점을 맞춰요. 여기 공각기동대 주인공이 이런 질문을 계속하죠. Am I a machine? 나는 사람인가 기계인가? 왜 그러냐면은 이 주인공의 몸의 상당 부분이 로봇이고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 로봇이 많이 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뇌에도 약간 AI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지 AI가 생각하는 건지 이게 내가 싸우는 건지 로봇가 싸우는 건지 계속 자기 정체성에 계속 질문을 해요. 이런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내면을 파고드는 이런 부분들이 일본 사이버펑크가 서양 사이버펑크와 많이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이 아니메에 나오지만 아마 저는 경험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20대 초반의 우리 젠지 학생들은 나중에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나중에 나이 들어서 기력이 빠지면 로봇으로 뭐 신체 일부분을 대체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막 뇌에 AI 칩을 넣어가지고 지적인 능력을 확장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게 현실이 되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을까. 나는 인간인가 기계인가 뭐 이런 그런 질문을 하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중국 본토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영화는 크게 이제 아까 대만 영화 했었고요. 또 다음에 홍콩 영화를 할 텐데 중국 본토 영화는 검열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좀 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예. 일단 중국 영화에 크게 5세대 감독이 있고 6세대 감독이 있고 지금은 7세대, 8세대 감독도 있어요. 근데 일단 5세대, 6세대 감독에 초점을 맞춰서 5세대 감독하면 우리에게 되게 친근한 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친근할 수도 있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중국 영화 감독 중에 하나가 장이모라는 감독인데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소희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장이모 감독 영화를 많이 보면서 자란 세대고 그 이분의 영화는 지금도 활약을 하시는데 영화의 수준이 정말 뭐 음, 빼어납니다. 제가 오늘 중국 본토 영화 중에 꼭 두 편을 소개해야 된다고 하면 5세대 감독의 장이모 감독이 만든 인생, 영어로 To Live. 제목만 들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죠? 인생, 아우. 근데 한번 보세요. 꼭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의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는 영화니까 꼭 한번 보시고 또 첸 칼거 감독이 만든 Farewell My Concubine 영어 제목 기억이 나는데 패왕별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제목으로 패왕별희라는 어찌 보면 아까 제가 작년 일본 영화 국보가 박스오피스 레코드 깼다고 했잖아요. 어찌 보면 국보는 일본판 패왕별이에요. 그러니까 국보는 가부키 연기하는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여주는데 이 패왕별이는 베이징 오페라 하는 두 주인공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장이모의 인생과 패왕별이의 공통점은 중국 현대사의 아주 아픈 역사 중 하나, 10년 정도 됐던 아픈 역사 중에 하나였던 문화 대혁명 시기를 보여주고 다는 점이에요. 그 엄청난 굴곡의 시기를 이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생존해 나왔는지, 어떻게 버텨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엄청난 큰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두 영화가 사실은 그 당시 그 약간은 예민했던 그 역사적인 진실들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어, 상영이 금지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첸카이거 감독의 패왕별이는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이게 아주 최고상인데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오히려 중국 정부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게 중국 이미지를 부정적 낙추시켰다. 어, 그런 판단을 해서 오히려 영화를 상영 금지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세대 감독들은 실제로는 중국 사회를 약간은 뒤틀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거의 얘기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장이모 감독이나 첸카이 감독 그 당시에 만들었던 영화를 보면 중국의 현재, here and now를 보여주는 영화는 없어요. 다 과거 얘기만 해요. 왜? 그래야지 어떻게든 센서십을 교묘하게 피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렇지만 6세대 감독은 그렇지가 않아요. 6세대 감독들은 보다 용기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아장커 감독 같은 분이 6세대 감독의 어, 대표적인 감독인데 이분들은 아예 대놓고 중국의 현대를 보여줘요. 6세대 감독 중에 한 명이 왕 샤오시에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베이징 바이스킬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 그 베이징 바이시클도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러니까 6세대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은 거의 중국 본토에서 극장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현대를 조금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다들 검열의 칼날을 피해가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 본토 영화 극장에서는 오히려 못 보여주고 오히려 해외 영화제 이런 해외에서 더 많이 보여지는 이 비슷한 사례가 여러분들 작년에 칸느 영화제 최고 작품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황금종려상? 이란 영화였는데요. 이란 영화에 그저 사고였을 뿐. 자파르 파나의 감독의 영화인데요. 자파르 파나의 감독도 이 이란 영화인데 정작 이란에서는 상영이 금지돼서 못 보여주고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예.
이런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검열이라는 게 뭐 중국이나 이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검열은 있고요. 심지어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검열이 너무나도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예술 감독들이 해외에서 살아야 돼요. 자파르 파나 감독은 아예 그냥 해외에서 살고 있죠. 들어가면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20년 동안 수감이 되기도 했었고, 자기의 수감, 그저 사고였을 뿐도 사실은 자파르 파나의 감독이 수감 시절 겪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 검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야 이제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저희가 없을 텐데, 우리 심소희 교수님과 저 같은 경우는 검열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을 때 젊은 시절을 겪기도 했어요. 어, 예컨대 서태지라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서태지라는 과거 아이돌 밴드의 효시 같은 선구자 같은 뮤지션이 있었는데, 서태지가 시대 유감이라는 노래를 내놓았는데 그게 검열에 걸려가지고 아예 그냥 가사가 없이 그냥 음악만, 가사 없이 음악만 딱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서태지 팬덤들, 이제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들이 여기에 격분을 해서 막 시위도 하고 막 검열 폐지해라, 폐지해라 해서 그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검열이 폐지가 됐던,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류의 기반이 됐고 토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그렇게 검열이 살아 있어가지고 뭐 만들 때마다 계속 이 검열에 안 걸리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상력이 제한됐다면, 오늘날과 같은 케이팝, 오늘날과 같은 봉준호, 박찬욱, 오징어 게임 이런 거는 전혀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열이 1990년대 후반에 실질적으로 깨진 것이 우리나라 현재 한류의 어떤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란 영화의 거장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아주 치열한 검열을 피해 나가고 있어요. 예컨대 아까 슬로우 시네마의 거장이었던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는 시적인 암시를 통해서 검열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거나, 또 아스가르 파르하디 감독의 신작이 이번에 칸네 영화제 경쟁작에 출품이 됐었죠. 이분 역시 뭔가 가족 드라마의 외피를 씌워서 이란 사회를 교묘하게 비판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검열을 피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링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자파르 카나의 감독이 작년 말에 부산 영화제에 오시면서 어, 어, 잘 안 나왔네. 아무튼 그 유튜브에 보면 이동진이라는 영화 평론가가 자파르 카나의 감독 인터뷰 1시간 넘게 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란의 그런 검열의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걸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이동진 자파르파나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뭐 그 인터뷰 작년 말에 실시된 인터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홍콩 영화로 넘어갈게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홍콩 영화는 뭐 우샤라고 하면 무협이란, 우리말로 무협이죠. 무협 영화. 그리고 무협과 우샤와 쿵푸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예. 우샤는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죠. 막 사람들이 하늘로 막 날아다니고 막 손에서 막 장풍이 나오고 이런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쿵푸는 말 그대로 이 자기의 몸을 정직하게 이용해서 무기를 쓰지 않고 몸을 이용해서 쓰는 어떤 액션 장르를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홍콩 영화를 생각하면 우샤나 쿵푸 쪽을 많이 생각하긴 하지만, 어, 나중에는 쿵푸를 번영해서 그 오우삼이라는 감독이 검푸라는 독특한 장르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홍콩 누아르 영화든, 누아르라 영화라는 게 이제 누아르가 불어로 블랙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약간 갱스터들 집단들을 보여주는 그런 액션 영화를 누아르 영화라고 하는데, 이 홍콩 누아르에는 이 쿵푸를 변주해서 총으로 하는 액션. 근데 총으로도 하는 액션인데 총을 맞아도 사람들이 그냥
그냥 푹 쓰러지지 않고 약간 아까 얘기했던 멜로드라마틱한 과도한 액션을 쓰면서 막 나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그 총을 이용한 쿵푸라고 해서 검푸라는 어떤 장르가 90년대 후반에 크게 히트하기도 했고 사실 여러분들은 케이팝의 세대에 태어나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심소희 교수님과 저는 그 가장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문화가 홍콩의 문화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검프 영화에 나오던 뭐 주윤발, 뭐 장국영, 뭐 유덕화 이런 분들이 한국의 광고에 막 맨날 나와서 막 음료수 마시고 막 하고 뭐 초콜릿 광고에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TV 예능에 막 나왔던 그 홍콩의 대중문화가 아시아의 최고의 대중문화였던 그 시절을 살았었는데 그때 많이 봤던 영화들이 바로 그런 홍콩 누아르 영화였고요. 그 이후 2000년을 전후로 해서 등장한 아주 새로운 참신한 영화 감독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왕가위라는 감독인데 이분도 이제는 워낙 영화를 안 내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분의 영화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너무나 센세이션을 했었어요. 저 역시 이분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충격과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없고 이분의 영화는 사실 20대 초반의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줬지만 저는 매년 이분의 영화를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지금도 2026년인 지금도 볼 때마다 와, 와 이렇게 막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직 왕가의 감독의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어,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하고요. 이 왕가의 영화 감독이 여기 스티커에 나오는 2046이 아니라 이거는 In the Mood for Love 화양연화. 화양연화라는 작품은 21세기 최고 영화를 선정할 때 항상 10위 안에 드는 아시아 영화로서는 유일하게 항상 10위 안에 드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근데 이 영화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대체작으로 저는 중경삼림이라는 영화를 추천을 합니다. 중경삼림이라는 영화는 홍콩의 20대 초반의 청춘 남녀들의 그런 어떤 생활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감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아시아 영화계 작가주의라는 말이 뭐 이전에도 있었죠. 이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바로 앙가의 감독 때문이에요. 이 작가주의라는 오테리즘 프랑스에서 나왔죠. 프랑스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잡지 중에 하나 영화 잡지라고 하면 프랑스에서 나오는 까이에 두 시네마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 까이에 두 시네마의 1950년대에 일군의 평론가들과 기자들이 오테리즘이라는 개념, 오테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해요. 오테르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author예요, author.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단순히 그냥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책의 저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논하게 해주는 개념이 된 거죠. 사실 이 오테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감독이라는 사람, 영화 감독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화를 본 관점 자체가 100% 그냥, 영화는 돈을, 돈을 더 수익을 내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이게 그냥 지배적인 관점이었어요. 영화를 아트로 보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1950년대 이전만 해도 영화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그냥 영화를 보는 유일한 관점이었는데, 이 당시 1950년대 까이에드 시네마의 수많은 평론가들, 프랑스어 트리포, 장리 꼬다르,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숙한 이름일 거예요. 프랑스어 트리포, 장리 꼬다르는 이후에 실제로 본인들이 카메라를 들고 실제 감독이 돼서 영화 평론가 출신인데 실제 본인들이 감독을 해서 프렌치 누벨바그라는 프랑스 뉴웨이브를 이끈 선구자들이죠. 이들이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영화 기자로 일했을 때 이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어, 감독들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고 영화를 단순히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아트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발굴해낸 헐리우드 감독 중에 한 명이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트리포라는 그 당시 가이드 시네마의 비평가는 알프레드 히치콕과의 인터뷰를
인터뷰를 한 게 있고 이게 엄청난 두께의 인터뷰 집으로 책으로 교보문고에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알프레드 히치콕, 프랑스와 트리포 치면 그래서 책으로도 냈고 그래서 이렇게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거장 감독을 발굴해냈던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알프레드 히치콕은 그냥 그저 그런 감독의 한 명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서 우리가 지금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알프레드 히치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박찬욱 감독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히치콕의 현기증. 박찬욱 감독이 현기증을 젊었을 때 대학생 때 그 젊었을 때 20대 때 보면서 현기증을 같이 봤던 그 당시 여자 후배와 결혼을 하셨죠. 그때 이런 역사가 없어졌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혀- 여러분은 혹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재밌게 보셨다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을 꼭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영화를 보는 것도 참 재밌어요. 예, 어쨌든 왕가의 감독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양연화 중경삼림 이 작품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아비정전, 아비정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테리즘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테르라고 말할 수 있는 감독들은 뭔가 장면을 이 영화 딱 어떤 배경 지식 없이도 이 영화를 딱 보면 이거 왕가의 영화네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자기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왕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가의 영화의 어떤 독특한 트레이드마크 기법은 1, 2, 3, 4번 중에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줄 수 있으실까요? 1번. 예. 교수님만 학생들은 예, 맞습니다. 왕가 영화의 마크 기법 중에 하나가 핸드헬드 카메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스텝 프린팅 역시 왕가의 감독의 마크 기법 중에 하나예요. 3번, 4번은 아니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독특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이런 작가주의 감독들이 한국에도 많이 등장하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로 가볼게요. 이제 딱 5분 남았으니까. 한국 영화의 특징은 저는 키워드로 비빔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비빔밥의 민족답게 잘 섞어요. 케이팝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뭔가 잘 섞는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최고 히트곡 전 세계에서, 재작년이죠. 작년에는 케이팝 데모넌트스였고 재작년에 전 세계 히트곡은 제가 생각할 때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불렀던 아파트가 아닌가 싶은데 너무 잘 섞지 않습니까? 뭔가 한국의 그 게임 문화와 팝을 잘 섞어서 그런 히트곡을 만들고 영화도 예외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섞습니다. 잘 섞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협업을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협업을 잘하는 것 같아. 로제가 브루노 마스랑 협업 잘했고 참 협업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동 제작 작품도 많고 그래서 오늘 어 한국 영화의 키워드로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혼종성 영어로 하이 브라더티 인도의 학자인 호미 바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혼종성은 제3의 공간을 열어준다. 그 어떤 두 이질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뭔가가 생기면 그곳이 바로 제3의 공간인데 이 제3의 공간은 원래 있었던 그 두 재료의 혼합이 이지면서도 그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담론이 서로 개입하여 서로를 변형시키면서 그 사이의 장소에서 뭐 어떤 새로운 의미가 새로 생겨나. 이거를 호미 바바는 제3의 공간, 영어로 The Third Space라고 했어요. 그 이, 이런 것들을 참 그냥 섞는다고 해서 무조건 혼종성이 예컨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발리우드 영화도 맛살라 장르라고 해서 온갖 장르들을 막 섞어서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제3의 공간,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만 예컨대 패러사이트 같은 기생충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기생충도 수많은 장르들이 혼종돼 있어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뭐 가족 드라마인가? 좀 보면서 이거 뭐 다크 코미디인가? 보면서 이거 스릴러인가? 나중에는 공포 영화인가? 이 수많은 장르들을 잘 섞어서 완전히 뭔가 새로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런 영화에서 이 섞는 걸 그냥 막 섞으면, 예컨대 비빔밥 하나를 만들어도 아무 재료나 가져와서 막 섞어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큰 의미 부여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어 그 무슨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장인들 같은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최고의 자료들을 엄선하여 만든 비빔밥들은 어떤 새로운 파인다이닝으로 막 새로 어 이렇게 재탄생하기도 하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하이브리티 혼종성의 진수라는 거죠. 이런 The Third Space, 제3의 공간,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끝난 칸네 영화제에서 비록 상을 받지 못했지만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던 우리나라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올 여름에 개봉될 영화일 텐데 기대작 중 하나겠죠? 포스트 봉준호, 포스트 박찬욱이라고 불리우는 나홍진 감독의 호프라는 영화. 호프라는 영화, 뭐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센세이셔널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역시 예외 없이 이런 장르 하이브리드티, 혼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돼서 이미 기록을 세웠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이언스 픽션, SF 영화이기 때문에 막 우주선이 나오고 외계인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인데 뭐 포스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을 타는 액션 씬도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서구의 웨스턴 장르가 혼합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 이게 코미디인지 SF인지 스릴러인지 공포 영화인지 도저히 음, 장르를 규정할 수 없었다라는 평들이 칸네 영화제 이후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어찌됐든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거든요.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는 완전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블록버스터의 관습들을 완전히 깨부순 그런 어, 새로운 어떤 블록버스터의 그런 방식을 만들어냈다고 많이들 극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나와서 봐야 알겠지만 저는 사실 올여름 최고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올여름에 많은 분들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홍진 감독의 호프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 포스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역시 엄청난 어 코프로덕션의 작품이에요. 뭐 여기 포스터에 보면 영어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테일러 로셀, 카메론 브리튼, 마이클 파스벤더, 이렇게 수많은 서양 서양 배우들, 그리고 음악 감독이 마이클 파스벤더, 사운드 감독이 마이클 파스벤더고, 역시 호프 역시 이렇게 코프로덕션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제작이란 많은 국가 영화 산업의 중요한 생존 전략 중에 하나.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작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국,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중국이랑 훨씬 많이 했어요. 중국의 자본들을 많이 끌어와서 공동 제작을 했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가 처음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은 돈이 이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돈을 써서 더 좋은 문화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할리우드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할, 또 서양에 있는 음향 감독을 캐스팅해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코프로덕션 공동 제작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75분이 다 돼서 오늘 강의는 여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양한 아시아 영화들을 언급했어요. 막 중경삼림도 얘기하고 호프도 얘기하고 뭐 비정성시 등등 인생, 패왕별이 뭐 많이 얘기했죠. 오늘 강의에서 언급된 아시아 영화 중 가장 보고 싶은 영화가 무엇인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